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계 두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이제 엑셀 파일로 복식장부 양식을 만들어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저희 카페에도 그 파일을 올려놨어요. 오늘은 이제 그 복식장부를 이해하기 위한 회계의 아주 기초적이고 또 필수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자산, 자본, 부채, 이 세 가지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의 8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정 과목하고 분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는 복식장부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복식장부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 장부를 쓰는 방법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제가 사업을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세금은 좀 알겠는데, 근데 무슨 복식장부라는 걸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복식장부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복식장부라는 걸 좀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회계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요. 왜냐면 이게 알고 보니까 복식장부라는 거 자체가 회계고요. 이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복식장부라는 거를 뭐 쓸 수도 없고, 이 복식장부를 이렇게 보여줘도 이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를 공부하게 됐고,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복식장부하고 이제 대비가 될 수 있는 게 단식장부인데, 그 보통 가계부 같은 거를 이제 단식장부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장부는 뭐 몇 월 며칠에 어디에다가 얼마를 썼다, 또는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으니까 뭐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장부에는 비용으로 지출한 게 얼만지, 그리고 수익으로 들어온 게 얼만지, 이것만 기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쉬워요. 근데 복식장부에는 이 수익하고 비용은 당연히 기록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산, 자본, 부채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식장부에는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용, 수익까지 총 5가지를 기록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비용하고 수익은 뭐 어떤 건지 뭐 느낌이 오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올 거예요. 사실 이 비용하고 수익도 뭐 복식장부에 쓰는 방법을 뭐 따로 배워야 돼요. 배워서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뭐 장부에 이 수익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 느낌은 좀 오잖아요. 근데 자산, 자본, 부채, 이 세 가지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느낌이 좀 오세요? 이게 되게 생소하고 좀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일단 이 자산, 자본, 부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부채는 뭔지 아시죠? 뭐 빚이잖아요. 누구한테 빌린 거. 이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테고, 혹시 자산하고 자본의 차이는 정확하게 아세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 자산이 10억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랑, 저 자본이 10억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랑,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아세요? 회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아실 테고, 회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저도 이걸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7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그리고 2억짜리 차가 한 대 있고요. 현금이 1억이 있어요. 되게 멋있죠? 예를 드는 거고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합치면 10억이죠. 이렇게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전 재산인 10억을 제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10억짜리 자산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이 10억만큼의 부자인 걸까요? 그거는 이 정보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7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거를 뭐 다 빌려서 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거를 그냥 할부로 사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1억이 있어도 이것도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1억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빚만 거의 10억을 내서 10억짜리 자산가가 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만 얘기해서는 내가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는 게 뭐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내 거가 얼만지, 그리고 그 중에서 빚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고요.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은 진짜 이제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그 예에서 만약에 제가 7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억은 내 돈을 낸 거고 4억을 이제 대출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차도 2억짜리인데 차는 그냥 뭐 2억을 다 할부로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현금 1억도 그냥 대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 자산은 똑같이 10억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건 10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자본, 진짜 내 돈 얼마죠? 3억이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3억 원이 내 자본인 거예요. 그리고 부채는 이제 집 살 때 대출받은 4억, 그리고 차 할부로 끄는 거 2억, 그리고 현금 이제 대출받은 거 1억. 그래서 부채가 총 7억이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산은 항상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방금 말씀드린 예에서도 자산 10억은 자본 3억 플러스 부채 7억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를 만들어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정리해봐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거를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내 재산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빌려온 재산을 부채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 이게 진짜 내 거건 아니면 내가 빌린 거건 상관없이 아무튼 내가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쳐가지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회계가, 이 복식장부가 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공식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거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단식장부는 말 그대로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쓰는 거고, 복식장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두 번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식장부는 하나의 거래를 항상 2개 이상으로 쪼개서 하나는 차변이라고 불리는 왼쪽에다가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변이라고 불리는 오른쪽에다가 써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거래를 2개로 쪼갠다는 게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그 예를 들어보면 대출을 1,000만 원을 받는, 이것도 거래거든요. 이 거래를 생각해 볼게요. 대출을 받는다는 건 뭐죠? 제가 부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거래로 인해서 1,000만 원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현금이 1,0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부채가 1,000만 원이 생기고 현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거는 뭐 빚내서 받은 돈이니까 내 자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산이 1,000만 원이 늘었다고 그 복식장부의 왼쪽, 그러니까 차변에 써주고요. 그리고 내 부채가 1,000만 원이 늘었다고 이 오른쪽 대변에다가 써준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현금 3,000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이 거래에서는 일단 내가 갖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이 빠져나가죠. 내가 이 현금 3,000만 원을 원래 내 자본으로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빚을 내가지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있던 현금 3,000만 원, 자산 3,0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 줄어든 거는 오른쪽,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간 대신에 3,000만 원짜리 차가 또 나한테 들어오죠. 이거는 차량이라는 유형 자산이 나한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장부의 왼쪽,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쪼개서 차변하고 대변에다가 각각 적는 거예요. 뭐 이 개념까지는 어렵지 않죠. 일단 복식장부를 쓰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으로 쪼개야 되는데 이걸 분계라고 해요. 모든 거래는 뭔가를 이제 주고 또 받는 거기 때문에 분계가 돼요. 그냥 대가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면 뭐 거래라고 할 수도 없겠고, 뭐 당연히 분계도 안 되겠지만,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받아오는 이 거래에서는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분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거래가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분계를 해서 하나는 차변에 쓰고 하나는 대변에 써야 된다고 했는데, 뭐를 차변에 쓰고 뭐를 대변에 써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참고로 이렇게 분계한 내용을 장부에 쓰는 거를 정기라고 하고요. 아무튼 아까 대출을 받은 예에서 그 1,000만 원의 현금,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차변에 써야 된다 그랬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대변에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차를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주고 차를 살 때, 즉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대변에, 그리고 자동차라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차변에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막 쓰고 싶은 데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거를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구분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요. 이 규칙을 이해하려면 거래의 8요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복식장부에 기록하는 거는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식장부엔 2가지고요. 뭔지 기억하시죠?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식장부라는 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공식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식장부라는 거는 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이 공식의 왼쪽 항을 차변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오른쪽 항을 대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변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산이 변하는 거는 차변에다가 쓰는 거고요. 자본이나 부채가 변하는 거는 대변에다가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자동차라는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산이 3천만 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때는 차변에다가 자산이 3천만 원이라 늘었다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차값으로 현금 3천만 원이 나가는 것처럼 자산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사실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해서 차변에 써도 되는데 우리가 회계 장부를 쓸 때 약속을 했어요. 금액을 마이너스로 쓰지 않습니다. 금액을 항상 플러스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왼쪽에다가 자산이 줄어든 거니까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3천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못 쓰고 이걸 대신에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3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반대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왼쪽에 차변에 쓰고, 그리고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오른쪽에 대변에 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본하고 부채도 똑같아요. 자본하고 부채는 원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늘어나는 거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고요. 자본이나 부채가 줄어들 때는 이거를 마이너스로 안 쓰고 그냥 왼쪽에다가 쓴다, 차변에다가 쓴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거래의 6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거래의 6요소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리고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 6가지가 이제 거래의 6요소예요. 아까 제가 거래의 8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6가지를 마스터한 거예요. 그죠? 자산, 자본,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차변, 대변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2요소는 뭘까요? 이제 남은 거 2개밖에 없잖아요. 수익하고 비용. 수익하고 비용은 증가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익하고 비용의 감소를 생각해 보면 수익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냥 그게 뭐 비용이 증가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뭐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수익이나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증가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죠? 올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수익이 엄청 많아졌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순수한 내 재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내 자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비용이 올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봐요. 그러면 결국은 내 자본금을 다 깎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하고 비용은 자본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복식장부에서 차변하고 대변 중에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결국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 어디에 써요? 차변? 대변? 대변에 쓰겠죠.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자본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어디에 써요? 대변? 차변? 차변에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의 8요소예요. 그러니까 분개를 할 때는 거래를 2개 이상으로 쪼개서 이 각각의 거래가 거래의 8요소 중에서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게 차변으로 가야 될지 대변으로 가야 될지만 잘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거 제가 그 엑셀 파일 그 복식장부 거기에다가 그 쓸 때마다 이제 볼 수 있게 위에다가 이 거래 8요소를 차변 대변에 나눠서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맞게 쓰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만 더 넘어가면 복식장부를 완벽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정 과목이에요. 복식장부를 쓰려면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으로 쪼개서 차변하고 대변에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변이나 대변에 막상 쓰려면 그게 어떤 거래인지를 알 수 있게 계정 과목이라는 거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때 3천만 원이라는 돈,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고 또 자동차라는 현물 자산이 들어오는데 이걸 그냥 자산이 3천만 원 줄었다고 대변에다가 그냥 자산 3천만 원, 그리고 또 자동차 3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차변에다가 자산 3천만 원 이렇게만 적으면 뭐 왼쪽에는 자산이 3천만 원이 늘었다는 거를 적었고 오른쪽에는 자산이 3천만 원이 줄었다는 걸 적은 거니까 총 금액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이 회계장부로 나중에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냥 자산이 3천만 원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밖에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줄 때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정리한 그 거래의 5가지 요소, 그러니까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 각 5가지 요소들마다 세부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국세청에서 만들어준 재무상태표인데요. 여기 자산 아래쪽에 있는 항목들이 이제 자산에 속하는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부채 밑에도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천만 원짜리 차를 산 거는 3천만 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거를 대변에다가 쓰는데 이때 계정 과목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이제 현금 3천만 원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가 쓰는데 이때는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부를 보면 현금 3천만 원을 주고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출을 받은 건 어떻게 쓸까요? 일단 현금 1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다가 쓰는데 그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계정 과목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면 되고요.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대변에다가 쓰는데 요거는 장기차입금이라고 장기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면 돼요. 이거 사실 그냥 대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회계에서는 장기차입금이라는 그 약속된 용어를 쓰고요. 우리 그 국세청 양식에도 장기차입금으로 돼 있어서 우리 장부에서는 요걸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회계 용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장부를 쓰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언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언제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 뭐 그 정도 이제 공부를 해가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장부를 보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금 1천만 원을 갖고 있고 지금 부채가 1천만 원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식장부라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복식장부를 처음 쓸 때는 일단 거래를 쪼개는 분계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어차피 거래는 이제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거하고 받는 것만 잘 생각을 하면 이게 몇 번만 해보면 거의 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 계정 과목을 찾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엑셀 장부 내에서 이 계정 과목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 장부에 기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만 좀 어렵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거래가 계속 비슷한 거래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금방 익숙해지고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과정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새로운 거래가 튀어나와도 그거를 분계해서 계정 과목을 찾아가지고 차변 대변에 이렇게 기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게 또 웬만한 건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나오는 거는 뭐 우리 카페에 회계 게시판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질문 주고받으면서 같이 공부해가면 될 거예요. 어떻게 이제 회계에 대한 감이 좀 오시나요? 오늘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이제 다 이해를 하면
복식장부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거 쓰다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 복식장부만 잘 이렇게 쓰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죠? 이거 해보시고 진짜 좀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꼭 재밌다고 알려주세요. 아무튼 제가 이거 빨리 사용법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빨리 그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돈 많이 버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